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세액공제 5대장이라고 했죠. 자주 나오는 세액공제 5개. 첫 번째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여기 2개가 있고 지금 이제 특별세액공제 중에 3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3개. 우리 이제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마지막 지금 5번째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지금 이렇게 이제 5번째 제일 잘 나오는 5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교육비 세액 공제를 시작할 거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 세액공제랑 뭐 소득공제에 대해서 뭐 소득세법에 있는 모든 걸 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업 목적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했다. 안정적인 양만큼 수업 합격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교재 67페이지 펴시고 자,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우리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일단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째 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우리 요거는 어때요, 여러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요 특별세액공제 3개는 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시험에 뭐 요거 말고 사실 뭐 다른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 정도만 이론 정리를 해서 충분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의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줄 거주자, 그 본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소득세 신고하려는 그 본인,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앞에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앞에서 우리 요거 정리하고 왔죠. 기본공제 대상자 이 거주자가 있고 그 본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우리가 세액공제 요건으로 하는데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여러분 나이 그게 연령 요건 X 소득 요건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뭐라고 했죠? 요게 가진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도 봤죠. 나이 X, 소득 X.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64페이지 보시면은 나이 요건도 없었고 소득 요건도 없었어요. 자,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이 그럼 나이 요건도 없고 소득 요건도 없으면 뭐 가족 전부를 다 하겠다는 건가? 라고 했죠. 그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이 요건이 없고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여러분? 자,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에 걸려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걸려서 탈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계 비속 자식은 20세 이하 이제 직계 존속 부모님은 60세 이상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잖아요. 나이 요건이 소득 요건은 어때요, 여러분?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더해서 그 금액이 더한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그게 소득 요건이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였죠, 여러분? 한 23세 아들이 있어요. 23세 아들이면 20세 이하가 당연히 아니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던 거죠. 그죠? 하지만 뭐다? 이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는 이 나이 연령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본공제 150만 원은 못 받았지만 그 아들 23세 아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요거는 짧게만 정리하고 자세한 설명은 요 앞에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혹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돌아오세요. 교육비 세액 공제도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연령 요건을 보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연령,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못했더라도 기본공제는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는 해주겠다. 똑같이 여러분 23세 아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대학생이라고 해볼게요. 대학생. 대학생인 23세 아들이든 딸이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럼 나이 요건. 자식은 20세 이하여야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이 때문에 탈락된 거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체크할 때는 나이 요건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요건만 아니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 아들이나 딸이 자식이. 그러니까 23세인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뭐 대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걸 내줬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료비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여러분? 의료비는 소득 요건도 없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 요건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도 X였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 보이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뭐 자식이 20세 이하 나이는 일단 나이 요건은 충족했다고 해봐요. 나이는 뭐 20세 이하인데 뭐 자기가 뭐 능력이 좋아가지고 뭐 돈을 벌고 있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초과래. 1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어때요? 소득 금액 요건에 탈락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죠. 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식 19세, 18세인 자식을 위해서 병원비를 내줬다. 어때요?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된다는 말이죠, 이게. 소득 요건은 보지 않겠다는 거야.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맞죠? 자, 다시 또 67페이지로 와서 여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은 여전히 보겠대요. 그러니까 방금 그 케이스를 떠올려 봐요. 자식이 18세, 17세, 19세라 가지고 만 20세 이하라 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은 오케이인데 만족했는데 소득이 있대요. 연 100만 원 초과해서 있대요.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도 소득 요건을 보고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어서 뭐 고등학생이겠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잖아. 그죠? 20세 미만, 이하.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학교 등록금 같은 걸 내줬다. 예를 들어 중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등록금 내줬다.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고 있잖아. 여전히 소득 요건을 보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요 말하는 거는 설명드린 거는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서 요거를 까다롭게 요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뭐 나이 때문에 탈락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된다 뭐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자식이면은 그냥 뭐 보통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료상에서 20세 이하고 뭐 소득이 뭐 보통은 충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일을 하실 때나 업무를 보실 때나 혹은 뭐 시험에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나이 때문에 안 됐지만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낸 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여전히 본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해당 과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세금 덜 내게 해준다. 이게 바로 현금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뭐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를 뭐 몇 달치를 연간 걸쳐서 X 1년도 10월 달에 뭐 한 5개월치를 예를 들어서 미리 냈다. 한 번에 냈다라고 해서 뭐 5개월치니까 뭐 올해 X 1년도에는 뭐 5분의 3, X 2년도에는 5분의 2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게 아니고 공제를 그 지급한 경우 그 해당 과세 기간에 공제한다는 겁니다. 산출세액에서.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페이크로 낼 정도는 아닙니다. 현금주의라는 거. 다 현금주의였죠, 여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전부 다 현금주의였죠. 아, 그냥 저렇게 돈을 낸 시점에 그 해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구나 라는 정도만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 자, 이제 바로 스텝 1. 여러분 교육비의 구분을 할 겁니다. 교육비 구분. 스텝 1에서 교육비의 구분. 그러니까 공제율을 곱할 대상이 되는 어떤 교육비는 공제를 해주고 어떤 교육비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스텝 1에서. 그러고 나서 스텝 2 보세요. 스텝 2는 68페이지. 스텝 2는 거기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서 그 금액을 빼줄 것이냐. 세금에서. 15%예요. 교육비는 15%로 일괄적입니다. 일괄적. 자, 한 요런 순서대로 볼 겁니다. 같은 방법이죠. 다 의료비, 교육비랑 그 보험료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금액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대상이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뽑아낸 다음에 특정하는 거죠. 그 금액을 특정해서 대상 금액을 특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제율을 곱할 거예요. 그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67페이지로 오세요. 교육비 구분 보시죠. 1번
본인을 위한 교육비래요. 본인을 위한 교육비. 내 교육비. 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여러분 전액공제입니다. 전액공제. 일단 한도 없이 전액공제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2번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 요거 읽어야겠네요. 초록색 여러분 단 학원은 제외. 여러분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 주세요. 학원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보육시설도 제외예요, 여러분. 본인을 위한 교육비인데, 여러분 보육시설인데 뭐 특이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아역 배우를 맡은 뭐 되게 그 인기가 많은 아역 배우라고 해봐요. 그럼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동안 뭐 또 그 연기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도 몇 달 동안은 보육시설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육시설은 너무 애기인가? 아무튼 애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 뭐 CF 스타라든가 유튜브 스타래. 그런 스타라서 돈이 있대요. 소득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라서 보육시설을 가는 경우라도 안 된다는 보육시설은 제외라는 거예요. 체육시설, 뭐 헬스나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체육시설이나 보육시설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신경 쓰실 거 없고 여기 학원이라는 게 중요해요. 학원은 제외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 직장인인데 직장인 그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무슨 영어 학원, 뭐 컴퓨터 학원 뭐 이런 데 간다고 해봐요. 그 예를 드는 게 너무 옛날 예다. 요즘도 영어 학원은 계속 가겠죠? 자, 아무튼 그런 데 간대요. 코딩 학원 이런 데 간대. 자, 그런 데 학원 가더라도 그 학원에 낸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따가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 학원비 있죠?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만 원래 돼요. 알겠죠? 원래 미취학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취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친구들만 학원비를 인정해 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좀 체크해 줄 만한 거예요. 본인이 미취학 아동이어도 학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본인이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안 나와요. 그렇겠죠. 보통 아까 가족 내용을 보면 보통 뭐 일단 가족 있고 뭐 이제 배우자 있고 자식 있고 뭐 위에 그 부모님 있고 보통 이런 그냥 집안을 그냥 보통 예로 나와요 보통. 그런데 미취학 아동이다, 뭐 유튜브 스타다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학원은 제외되는데 본인 교육비에서 학원은 제외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미취학 아동 유튜브 스타 뭐 이런 친구라고 하더라도 학원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자. 시험용으로는 이따가 가족에 대한 거를 보시면 돼. 예를 들면 밑에서 볼 건데 뭐 가족, 자식, 고등학생이 있어. 그 고등학생이 학원을 다녀. 그 학원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일단 본인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몰라도 돼. 알아면 나중에 이렇게 체크만 실제로 교재를 보고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가족 거 중에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가족 거 설명할 건데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것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가족 교육비를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본인 교육비는 전액이라는 거야. 본인이 대학교 다닌다, 예를 들면 야간 대학교 다닌다,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뭐 야간 대학교든 뭐 주간 대학교든 대학교나 대학원 다닌다, 대학원도 포함.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부 다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가족 교육비입니다. 자, 연령은 보지 않고 소득은 본다. 요거죠, 요거. 연령 X, 소득 O, 요거. 나이 요건은 보지 않는다. 소득 요건은 여전히 본다라고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예요. 직계 존속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노인대학에 가신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예요, 제외. 알겠죠? 요거 이따가 요거는 시험에 심심찮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대학생. 예를 들면 편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한 4, 50대 되는 이제 직장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아들이 있다.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자식이 대학생이에요. 한 명당 여러분 연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대학생 한 명당 연 900. 여러분 제가 색칠해 놨죠? 이거 외우셔야 돼. 이런 거는 대학생 900.
아들 떠올리시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나 딸, 자식 연 900입니다. 연 900. 1학기, 2학기 뭐 합쳐서 연 900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자, 밑에 여러분 초록색 잘 읽으세요. 대학 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아들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 경우 그 학비를 아버지, 어머니가 내줬다고 하더라도 공제 안 해줘요. 대학원은 안 해준다고. 알았죠? 아까 전에 여러분 본인 교육비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거는 대학교 교육비든 대학원 교육비든 다 돼요라고 했죠? 그래서 대학원은 여기 적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대학원은 본인 것만 가능해요. 한도 없이 본인 것만 돼요. 알았죠? 자식 거는 대학생만, 대학원생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학원은 안 돼요. 대학까지만 돼요. 대학교까지만 돼요. 자, 착각하기 쉽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크합시다. 2번.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은 9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번에서 대학생은 900이고 초중 고등학생은 300이에요. 300. 연 300. 한 명당, 지금 한 명당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2명, 3명 있다면은 각각 그 한 명당 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한 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초중 고등학생 은 물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도 여기 포함돼요. 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 300이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기들, 어린이들도 한 명당 300까지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주의라고 했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이겁니다. 주의. 학원, 뭐 체육시설, 보육시설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은 미취학 아동 것만 가능해.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은 미취학 아동 것만 가능해요. 알겠죠? 학원은 그렇게 체육시설, 보육시설로 우리 시험에서 뭐 헷갈리게 많이 제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학원이 많이 나와. 뭐 중학생 많이 초중 고등학생 요즘 학원 다 많이 가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세액공제 대상이 안 돼요. 학원비는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인 상태에서 가는 뭐 보육시설이나 학원 그것만 돼요. 됐죠? 이거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가족의 지금 교육비 보고 있고 소득세, 증여세, 뭐 증여세 포함해서 아무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학자금이나 장학금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 자, 여러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는 여러분 자, 내가 예를 들면 장학금을 회사로부터 받았대. 자, 장학금을 받는데 그걸 비과세 대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총 근로소득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 근로소득 공부할 때 배웠죠? 총급여에는 비과세되는 거랑 분리과세되는 거는 제외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당 금액은 여러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총액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예 이거는 제외하는 거야. 세금 안 내도 되는 애로 위에서 총급여 단계에서 제외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금액은 세금을 비과세되는 걸로 수령했으니까 그 정도로 충분한 이득 아니냐라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죠? 교육비 명목으로 뭐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뒤에 무조건 딸려 나와요. 그 장학금이 과세가 됐는지 비과세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과세돼서 총급여에 들어왔다면 이 단계에서 그 교육비 세액 공제 단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됐다면은 여기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 됐다면 즉 총급여에 들어갔다면 산입됐다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되는 거라면은 아예 총급여 단계에서 빠지고 여기 공제에서도 빠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따 문제로 볼 겁니다. 자, 4번. 여러분, 요거 아까 우리가 의료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4번. 국외 교육비는 어때요, 여러분? 공제 대상입니다. 외국. 우리 자녀가 외국에 있는 뭐 유치원, 초등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돼요. 알겠죠? 다 공제 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거 헷갈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외워두자고 했잖아요. 여기 비교.
국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안 됐었죠. 요거 아까 전에 봤던 겁니다. 정리 아까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했지만 자 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한 의료비,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라고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이 외국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죠. 세액 공제가. 그죠? 그거 떠올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심플한 예로 외우기 쉽게 외국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좋은 병원 다니면서 의료 쇼핑하는 경우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국외 교육비는 우리 기러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돈 아끼고 해서 외국으로 송금해 주는 거 떠올리라고. 열심히 자기 돈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입을 거 안 입고 하면서 외국에 열심히 내 자식아 공부하렴이라고 외국에 달러로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떠올리라고. 그러니까 좀 이제 치근하고 많이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니까 국외 교육비는 공제해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그냥 계속 말하지만 그냥 암기를 위한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케이스도 많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의료비 봤던 거 한번 더 확인하고 봅시다, 여러분. 64페이지에 여기 마지막에 했죠. 공제 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를 정리할 때 3번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국외 의료비는 안 되는 거였어. 그죠?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이때도 비교하자고 했어.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식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외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지급한 송금해준 국외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송금하고 그거에 이제 등록금으로 이제 냈다는 거 이런 게 당연히 증빙 같은 건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잘 외워둡시다. 우리 시험에서 헷갈리는 용도로 많이 나오니까.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67페이지. 자 여러분 5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항목들을. 초, 중, 고에 대한 교육비 우리 헷갈릴 만한 거 꼭 정리해 두자라는 거. 기억. 자, 교과서 대금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 구입하고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뭐 교과서 대금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하니까 남아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학기 첫날 가서 책 이만큼 받아오고 뭐 교과서 대금 얼마 내라 그래가지고 그 뭐 얼마 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 교과서 대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니은 급식비 돼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급식비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급식비도. 디귿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혹은 방과 후 학교 특별활동비 특활비. 여기도 특별활동비 여러분 이런 거 방과 후 학교니까 느낌 딱 오죠. 이건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오케이. 리을 교복 구입비 돼요. 요것도 교육비의 일환으로 보는데 일종으로 보는데 중요한 게 한도가 있습니다. 요거 1인당 연 50만 원. 한 명당 체크한다는 거 일단 알아야 되고 한 명당 자식 한 명당 학교 다니고 있는 자식 한 명당 연 50. 아까 전에 여러분 안경 기억나세요? 의료비에서 안경, 콘택트 렌즈 그것도 1년에 50이었죠. 외워야 돼요. 한도 있는 거는 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도를. 자 그리고 미음 현장 체험 학습비란 게 있나 봐요 여러분. 현장 체험 학습비가 있다면 요거는 1인당 요것도 한도가 있네. 해주긴 해줘. 근데 요거는 1인당 연 30만 원 한도예요. 여러분 요거는 요거랑 좀 구별해야겠죠.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특별활동비는 따로 한도가 없잖아. 다 되는 거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까지 한도라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느낌 있게 외우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특별활동비는 여러분 뭐랄까 요즘 우리 시대상을 또 반영하고 하니까 우리 맞벌이 부부랄까 여러 가지 상황상 방과 후 학교는 약간 좀 그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측면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도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장 체험 학습비도 현장 체험도 매우 중요하죠. 현장 체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 한도가 없으면 여러분 뭐 저도 근데 저는 사실 현장 체험 이런 거 안 해보는 세대라서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장 체험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학교도 여러분 되게 재정이 다를 거 아니야. 되게 재정 상태가 되게 좋은 학교가 있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서 현장 체험을 나가는데 어떤 데는 근데 현장 체험은 이렇게 단체로 나가는 게 맞나? 이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개인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되게 비싸게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현장 체험은 우리가 방과 후 학교처럼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뭔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되게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지. 현장 체험이. 이거는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체험은 어떤 개인별로 혹은 학교의 재정 상태별로 그리고 그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거지. 거기 들어가는 돈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 체험 하는데 뭐 되게 막 호화스러운 뭐 되게 그런 데 갔다고 해봐요. 뭐 몇백만 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 세액공제해 줄 수는 없지 않겠냐? 라고 그냥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과 후 학교하고 현장 체험은 그런 느낌만 가지세요. 알겠죠? 우리 어차피 여기 시험을 위한 그런 거니까 방과 후 학교는 좀 더 필수적인 느낌이 있고 커리큘럼의 다양성도 그렇게 막 엄청 막 그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크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현장 체험은 뭐 개인별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금액을 한도로 둬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3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복도 그런 느낌 마찬가지죠. 교복도 이게 막 너무 막 그 학교에서 지정한 게 너무 비싸거나 특정 막 그 막 명품 막 이런 걸 하는 데라고 해봐. 그럼 그걸 다 해주는 건 조금 좀 안 맞잖아,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요게 금액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금액이 있는 거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여러분 안경이라고 해서 뭐 다 시력 보정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전액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되게 명품 안경 이런 게 뭐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테 이런 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봐. 근데 그걸 다 해주는 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한도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입법 취지도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그런 걸 겁니다. 정말로 이 삶의 필수 불가결한 거라면은 금액을 그렇게 제지하지 않을 거야. 교과서 대금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떤 교과서는 막 어떤 학교는 교과서 대금 몇 천만 원이고 이럴 리 없잖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어떤 그 이루어지겠죠? 요 범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도를 두지 않는 정책적인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한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그런 걸 거예요. 너무 어떤 격차가 벌어지거나 특정한 경우에 뭔가 그런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좀 외우기 쉬워요. 그죠? 안경 50만 원, 교복 50만 원, 현장 체험 30만 원 있는 이유가 뭐 너무 그렇게 과도한 지출에 대한 거는 해주지 않겠다. 세법이 그런 입장이구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참고로 하는 겁니다. 5번도 참고 외워두시고 6번 여러분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수강료를 냈다는 거야. 그리고 학자금 대출 있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원금이나 이자, 원리금, 원금이나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 여러분 요거는 해주는데 본인 것만 해준다는 게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는 자기 것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자기 것만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긴 해주는데 가족 건 안 되고 자기 것만 해준다는 거 외웁시다 요거. 자 여러분 지금 한 게 뭐다? 가족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걸로 여기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가 있다면 그걸 안 해준다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꼭 이렇게 추려가지고 놨으니까 교재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론 정리 꼭 하시고 이제 여러분 2번 끝났고 세 번째 구분 교육비 세 번째의 교육비 구분 보세요.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교육비였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가족을 위한 교육비였고 3번이 이제 가족 중이나 뭐 본인이든 가족이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본다는 거야.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본인 것처럼 한도 없이 전액을 해줍니다.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여러분 국가나 혹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건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우리가 어떤 그 보조를 받은 거니까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은 거니까 그런 혜택이 이제 또 겹쳐지진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요 장애인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은 그 금액은 여기 공제 대상에서는 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특수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 교육비 보세요. 교육비는 여러분 위에서 아까 말했던 거 보세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여전히 본다. 라고 했었죠.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크하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연령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그래도 여전히 보고 있다.
비교하면 아까 전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도 보지 않고 소득 요건도 보지 않아.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탈락한 아들에 대한 의료비도 해줬었고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에서 탈락한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도 해줬었죠. 방금 빨리 한번 정리했고 자 요걸 왜 정리했느냐 와보세요. 지금 뭐 보고 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여러분 조금 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거야 세법이.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비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여전히 본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하지만 여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나이 요건은 똑같이 보지 않고 다른 교육비처럼 소득 요건도 보지 않겠다는 거야. 조금 더 관대하게 해준다는 거죠. 느낌이 그죠? 소세공제 대상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만약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다. 그런 경우에는 직계 존속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요것도 뭐가 달랐죠? 위에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여기 가족에 대한 교육비 정리하자 방금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한 교육비, 뭐 노인대학 떠올리세요. 쉽게 뭐 노인대학이나 이런 거 노인대학을 가셔서 가지고 그거를 내가 내드렸다고 하더라도 등록금을 못 받아 나는 그 세액공제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몸이 장애인이셔가지고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으셨대요. 거기에 대한 내가 등록금이나 이런 걸 냈대요. 자, 그 경우는 어때요? 그 경우에는 직계 존속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분해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요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버님에 대한 교육비가 나왔어.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확인해 봐야지. 뭐를? 아버님이 혹시 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장애인 특수교육비인지를 표하면 체크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따가 숫자로 볼 겁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방금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이 교육이 여러분 뭐다? 읽어볼게요.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한 교육비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교육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활 장애가 있으시니까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좀 그 일상에서 많이 이제 좀 그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재활 교육을 이제 했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그런 교육비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장애인의 모든 교육비가 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조금 디테일해, 조금 구석진 사항입니다. 특히나 구석진 사항이라서 이게 아닌 경우로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말했지.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에 대한 문제에서 이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특수교육비가 지출되었습니다라고 문제에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교육비니까 교육 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길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하고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나와. 근데 요것도 그냥 구석져 있는 거지만 내용만 정리해 두자고. 엄밀히 이렇게 하자면은 그 장애인 교육비를 판단할 때 특수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세액공제가 되는 특수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재활교육을 위한 교육비만을 의미한다고요. 장애인도 재활 교육도 있고 다른 교육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재활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다른 교육, 장애하고 상관없는 다른 교육 그 경우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해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방금 말한 거 있죠? 뭐 재활교육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구석지기 때문에 안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거 있죠? 기본적으로 뭐 아버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 뭐 자식이 장애가 있다 그런 경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나왔다 그럼 전액 공제다 한도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부모님이 나왔다 문제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뭐다? 장애인이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육비를 전액 공제해주겠구나. 요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리고 뭐 비교라고 했는데 이것도 계속 구석진 내용이에요. 이거 읽어볼게요. 정리만 해주세요. 자, 뭐 다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업무를 하실 때나 다 도움은 되니까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육비가 아니라 의료비 있죠? 의료비 중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의료비 1번 의료비가 일반 의료비였죠. 2번 의료비가 뭐였죠? 특정 의료비 뭐였어요, 여러분? 본인을 위한 의료비 기업 니은 65세 이상을 위한 경로용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의료비 65세였죠.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의료비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장애 의료비 있었죠. 자, 거기에 장애 의료비는 읽어볼게요. 의료비 중 장애 의료비는 재활을 위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그냥 모든 의료비를 다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비도 나눠질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 장애에 대한 재활을 위한 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비가 또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지출되는 의료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애에 관련한 재활하고 상관없이 그냥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상관없이 장애 의료비라고 함은 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모든 의료비, 재활 의료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감기에 걸린 의료비도 다 아까 그 특정 의료비에 디귿 장애 의료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700만 원 한도 없이 된다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좀 디테일한 겁니다. 지금 재활 교육 그리고 재활 의료 있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분석하는 결과는 알아만 둡시다. 알아만 두면 우리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68페이지. 자, 여러분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우리가 다 찾아냈어요. 그죠? 1번 본인 교육, 본인에 대한 교육비, 2번 가족 교육비, 3번 장애인 특수 교육비. 자, 구했죠? 요걸 다 더해요. 대상이 되는 걸 다 더해. 이 세 개는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 그냥 다 더해서 15% 곱하면 됩니다. 그냥 전부 다 본인, 가족, 장애인 전부 다 교육비는 15%구나. 교육비는 전부 다 공제율이 세액공제가 15% 세액공제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암기 15%. 자, 바로 사례 연습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예제입니다. 예제. 뭐 예제가 사례 연습이고 같은 표현이죠. 자, 사례 연습을 우리가 예제로 보는 겁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64회 기출을 또 보면서 분석하시죠. 자, 교육비 지출. 자, 1번 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장남의 대학 원 학비 1,000만 원. 자, 방금 이론 정리했던 거를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자, 대학 원. 딱 보는 순간 대학 원이구나. 여러분, 대학 원은 누구 것만 된다고? 본인 것만 된다고. 내 거. 내가 대학원 다니는 경우에 했다면 그 교육비만 돼요. 자식이 내 대학원에 다닌다. 안 돼요. 한 푼도 안 돼. 알았죠? 밑에 위에 적어놨죠?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옆에 만약에 본인의 학비라면은 본인 교육비라면 대학도 마찬가지 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됐을 거예요. 본인 것만 된대요. 대학원은. 자, 여기 다 정리했죠? 미취학 아동이랑 초중 고등학교라면 한 명당 연 300. 대학원 말고 대학교라면은 한 명당 연 900. 요거 방금 봤던 거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장남 대학원 학비는 안 되는 겁니다. 한 푼도. 2번 장녀의 고등학교 등록금 500만 원. 자, 장녀. 여러분 이 자료가 위쪽에 없지만 따로 이제 뭐 소득 때문에 뭐 안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해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할게요. 다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미취학 아동 초, 중, 고 전부 다 어때요? 연 1인당 300만 원이죠. 자, 지출액은 500만 원이지만 연 300까지만 되는구나 라고 해서 300만 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옆에 뭐라고 또 적혀있죠? 국외 교육기관이래. 그러니까 장녀가 딸이 외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의 학교, 고등학교죠.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외웠던 게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 국외 교육기관.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 떠올리라고요. 어때요? 아까 전에 말했죠. 외국에 있는 유치원, 외국 초등학교, 외국 중학교, 외국 고등학교, 외국 대학교 다 돼요. 그죠? 자식 다 된다고요. 교육비는 돼요. 외국 교육비. 국외 의료비는 안 되고요. 요 구별해야 돼요. 요걸 따로 딱 정확하게 구별해서 외워야지 실제 시험에서 안 헷갈려. 실제 시험은 의료비 항목 쭉 나오고 그 밑에 교육비 항목 쭉 나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외국계 뭐는 되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외국 학교는 돼. 외국 병원은 안 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자, 이제 3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00만 원 중에 300만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공제는 장려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등록금은 300만 원 적어두세요. 이렇게. 자, 3번 위탁 아동 10살이고 초등학생이에요. 자료상. 위탁 아동의 수학 보습 학원에 대한 수강료 400만 원. 자, 중요한 거 헷갈리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아까 학원 뭐라고 했어? 학원. 학원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가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참고로 본인이 미취학 아동이더라도 학원비는 안 돼요. 자, 하지만 그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본인이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미취학 아동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가 미취학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경우에만 학원비는 돼요. 근데 이 경우 봐. 위탁 아동이고 문제에서 나온다고 몇 살인지 10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학원비 안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안 돼. 대학생 안 되고 유일하게 학교를 안 들어간 어린이들 미취학 아동인 그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돼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적어놨죠?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것만 됩니다. 외우세요. 자, 4번 입양자에 대한 태권도 학원 비용 100만 원인데요. 자, 입양자는 여러분 자료 위에 있어요. 그걸 보면 6세고 미취학이에요. 밑에 읽어볼게요. 설명 한번 더 주셨네요. 입양자는 취학 전 아동이고 여기 나오죠. 미취학 아동, 취학 전인 아동이고 해당 학원은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여러분 요게 여기 해당 학원은 뭐 이 쌀라쌀라 되어 있죠. 1주 1회 이상 수업하고 있고 월 단위로 하고 있고 이게 좀 세부 요건입니다. 학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세액공제가 대상이 되는 학원에 대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이고 한 주에 1회 이상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죠? 그거를 충족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기에서 틀리게 내시지는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험이 아니라 뭔가 좀 디테일하게 뭔가 정말 세부 사항까지 물어보고자 하는 시험이라면은 이게 뭔가 여기서 요건이 탈락될 수도 있어 사실. 일주에 1회도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지 막 2주에 1회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 최소한의 학원에 대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한 최소 요건이 여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다른 세세한 시험이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이걸로 탈락시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험도 전체적인 그게 있다고요. 얼개 설계 하는데 그 그물망을 만든다고 하면 그 얼개 설계를 어디까지 촘촘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론 정리나 뭐 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말했죠. 기본적으로 우리 조사요원 시험에 최적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론이랑 그 예제랑 다 모든 걸 이거를 원래 우리 세법이라는 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외 사항, 그죠? 세액공제는 특히 더 많아 그런 게. 어떤 경우는 되고 뭐 성실 사업자는 뭐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뭐 저도 물론 그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자, 뭐 하나씩 막 책을 뭐 세법전을 보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강의할 때도 방금 아까 예를 들어 그랬던 거 있죠. 뭐 우리 본인이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학원비는 그 경우에는 안 돼요. 막 이런 걸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은 업무용으로 이제 좀 활용하실 수 있거나 뭐 특이한 케이스를 만났을 때 일을 하시다가 활용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거지 우리 시험에서 그런 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들어두시면은 그냥 이제 그냥 뭐랄까 쌓아가는 거죠. 쌓아두는 거죠. 뭐랄까 그냥 지식 같은 거를. 자, 그런 용도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발라드린다고. 해당 학원 이게 있는 이유를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이 멘트가 있는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 왜 굳이 이 멘트가 있지? 취약전 아동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설정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학원에 대한 세법상 어떤 그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틀어지게는 잘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러시면 된다고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한 말은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양자는 미취학 아동이니까 학원비가 되는구나. 그게 3번, 4번이 다르다는 거지.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안 돼. 위탁 아동이 10살 초등학생 학원비 안 돼. 4번
6살 미취학 학원 가기 전에 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돼. 요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3번, 4번 딱 비교해서 할 수 있어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10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요 100만 원인데 한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한 명당 여기 위에 있죠? 한 명당 연 300이잖아. 그죠? 여기 연 교육비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100만 원 썼으니까 한도 아니죠. 금액이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1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겠죠. 이 경우는. 자, 5번 보세요. 부친의 재활 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여러분 요거 방금 우리 정리했던 겁니다.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했습니까?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반적인 그냥 교육이 있고 재활교육. 우리가 장애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일상생활 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재활을 통해 가지고 좀 장애에 대한 정도를 좀 낮춰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재활교육을 하는데 여기 표현을 했죠, 여러분? 재활교육을 위한다고. 그렇지? 재활교육이 아니라 일반 교육이라면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앞에 정리했던 거. 여기. 그죠? 자, 아까도 이 말씀 드렸잖아. 디테일하게는 여러분 교수님께서 여기 재활교육이라고 설명하신 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요건을 만족했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해당되려면은 일반적인 교육비가 아니라 재활교육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장애인 교육비인데 일반 재활교육이 아닌 거를 우리 시험에 내지 않을 거라고.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나온다면은 재활교육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일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하지만 저는 강의라는 입장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에 대해 지식이 탄탄해지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라고요. 됐죠? 실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재활교육을 위하여 여기 시설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다. 아, 요거 3번 장애인 특수교육비 500만 원이 있구나. 그리고 체크할 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부친이라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라고 문제를 보는 순간 기본적으로 부친 혹은 모친 그러니까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체크할 게 뭐 혹시 장애가 있으신지 확인해 봐야지. 문제상에서 장애가 있으시다. 그렇다면 여기 교육비 재활교육비가 특수교육비로서 인정이 돼. 부친에 대한 교육비도 인정이 되는 거라고. 요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재활교육비니까. 옆에 정리해놨죠? 원래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는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사실 정리하시면 우리 시험에 문제가 없다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론 정리하려면 아까 그것도 밑에 있어야겠지. 부모님이 장애인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정확한 요건은 뭔데?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그 교육이 장애에 대한 재활 교육이어야 된다는 요건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 특수교육비에 해당돼서 전액 공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엄밀히 말하면은. 하지만 우리 시험용으로 하자면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활교육이 아닌 경우 다른 교육을 했다고까지 나오는 건 너무 디테일해진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도 좋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 잠깐 또 다른 소리 하면 우리가 세법을 우리가 조사용 공부할 때 이런 경우 일단 우리가 기출을 중심으로 하고 제 이론 정리 하잖아요. 기출만 나오는 정도로 최적화된 이론 정리를 하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특정 항목에 이런 경우는 이게 예외가 있는데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시면 여러분 공부하시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물론 여러분 저도 제 교재가 완벽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이 조사위원용 주제의 깊이와 넓이를 맞춰서 만들었지만 저도 이제 교재를 자꾸 이제 뭔가 더 낮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2년 올인원 교재에 뭔가 부족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범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음에 제가 조사위원 했는데 뭔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말했듯이 제가 이 교재를 본다고 조사위원 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교재와 제 강의를 들으면은 조사위원 문제에서 주관식 편에서 그리고 객관식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조사위원을 합격하는데 무리 없이 노력을 들이신 만큼 합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출이 새로 계속 나오고 실제 시험이 치러지면은 그 출제 경향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지켜보고 분석하면서 새로 반영해서 교재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합니다.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자, 하지만 지금 당장 다음 회차를 시험을 보실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이 경우가 바뀌어서 다르게 뭐 세부하게 세부 사항으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와 주제와 공부 학습량을 한정해야 오히려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전업 수험생인 상황에서 이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죠? 일선에서 근무하시다가 공부하시는 거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밤에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말 최적화해서 합격하는 게 최고라고. 그죠? 그걸 위해서 저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제 기조를 이제 좀 동의를 해주시면은 뭐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잔소리 조금만 더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 교재를 뭐 본다고 해서 뭐 간당간당하게 60점밖에 못 받아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교재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몇 회차에 대한 그 분석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말씀드렸죠. 합격하는 공부법 조사형 공부법에서 실제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뭐 다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제 강의와 교재를 하신 분들은 주관식 같은 경우는 한 70점대로 합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60점대 후반이나 70점대 초중반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정말로 뭐 기본적인 세법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점 가까이 나온 분도 있고 90 몇 점씩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제 기조에 동의를 해주시면은 합격에 대한 거는 크게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제 교재와 강의를 열심히 잘 해주신다면은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잔소리를 많이 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방금 풀었던 거. 자, 본인 교육비는 여러분 일단 없죠? 문제에서 본인 교육비는 없고 자. 장남의 교육비는 어때? 안 된다고 했지? 대학 원거니까 아예 안 돼요. X. 그 장녀 외국 고등학교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한도 300만 원. 여기 적었죠. 여기 밑에 300만 원. 그리고 여기 위탁 아동은 초등학생 학원비니까 안 돼. 하지만 밑에 4번 입양자는 미취학 아동인 상태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학원비니까 돼요. 100만 원. 300만 원 한도 안의 금액이니까 100만 원 다 돼. 그리고 부친 뭐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안 되지만 장애가 있으신 경우는 그 재활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뭐다? 한도 없이 전액 다 된다. 그래서 여기 500만 원을 다 가지고 오시면 돼. 거기다가 몇 퍼센트 곱해요? 15%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135만 원이 나오죠. 답이 1.35, 135만 원이죠. 135만 원만큼 어때요? 세금 덜 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세액에서 공제해 주니까. 세금 내는 단계에서 공제가 되니까.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68페이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액공제 이제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앞에서 봤고 우리가 이제 산출세, 결정세액 단계로 넘어와서 거기 그거를 뽑아내는데 결정세액을 뽑아내는 단계에서 중요한 세액공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5대장 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요것들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론 정리하고 실제 기출을 통해서 예제 연습, 실제 문제 연습까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마칠 거고 이어서는 여러분 69페이지에 지금 기준으로 최신 회차인 66회에 대한 실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예요. 소득공제도 보고 앞에서 예제는 잘게 나눠져 있었죠. 잘게 뭐 기본공제, 뭐 경로우대자 공제, 뭐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쭉 잘게 우리 예제를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 이제 이 전체, 이 물음 3번이 전체잖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알고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까지 쭉 큰 흐름으로 풀어보라라는 게 소득세 문제 1번, 그러니까 문제 1번 소득세 신고의 마지막 물음이에요. 항상. 이거를 쭉 흘러가면서 전체를 풀 겁니다. 실제 기출을. 이제 우린 다 준비가 됐거든. 각 파트별로 소득공제 이론 마스터, 예제 마스터,
세액공제도 각각의 세액공제별로 이론 마스터, 문제 마스터 됐어요. 이제 이거를 조합해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고 큰 흐름으로 쭉 공부한 다음에 실제 답안 작성까지 쭉 갈 거예요. 다음 클립에서.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